무작정 언젠간 오르겠지 뭐 이게 올바른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 네. 기회비용의 생각 그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테니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넣어놓고 나도 그럼 1, 2년 기다려줘.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이제 돈 쓰기 전에 고민해야 할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지갑을 열기 전에 무의식을 경계한다. 네. 이 무의식을 경계해야지 우리가 기업의 마케팅이라든가 상술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아이스크림 얘기가 있어요. 예, 이거 어떤 건가요? 예. 사실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저희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요? 아이스크림 통은 요만한데 이렇게 수북게 담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먹다 보면 흘러.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통은 큰 거 줘도 될 텐데. 맞아요. 큰 통에 그 안에 아이스크림 푹 담가두면 안 흘러고 손에 그렇죠. 편하게 먹을 텐데,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그 작은 통에 위에 이렇게 얹어서 담아주는 이유는 많이 준 것 같아 보이거든. 우리 시각적인 거. 시각적인 걸로. 그래서 많은 어떤 내 돈을 쓰게 만들거나 투자를 하게 만들려는 그 많은 대상자들이 더 부풀리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머릿속에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작은 통에 수북히 얹어주는 거. 대표적으로 그런 거와 유사한 게 비타 500이에요. 비타 왜 500인지 아시죠? 비타민이 500ml인가? 미리그램인가? 뭐 하여튼 뭐가 성분이 그런 게 있대요. 네. 그런데 그 500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잖아요. 단위가 뭐예요? 밀리리터예요. 네. 예를 들어서 0.5 리터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50리터 이렇게 바꾸거나 뭐 하여튼 숫자를 단위로 올려서 숫자를 줄일 수도 있는데 숫자 커 보이게 많은 거죠. 우유도 1리터라고 안 써놓죠? 1000ml예요. 네. 대충 뭔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네, 네. 그래서 기업체들도 똑같은 걸 해요. 네. 공시자료나 보도자료 낼 때, 야, 뭔가 우리 회사가 더 거듭난 것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딱 10% 올랐는데 매출액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10% 올랐습니다라고 안 하고 매출액만 보여줘요. 공시자료에. 100억대에서 200억대로 올랐대, 그 회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대에서 100억대로 올라갈 때는 이거 뭐 큰 변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럴 때는 오히려 매출 상승률 10%만 보여줘요. 그러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였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든 수북히 쌓인 것 같이 보이게끔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또 기업이 마케팅이 이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신을 브랜딩할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이 아이스크림 속에 이 수북히 담긴 거를 좀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 돈 쓰기 전에 모든 감각을 의심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엔진. 네. 여기는 제가 이제 요즘은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전개되기 시작했냐면 네. 오감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네. 사람들이 단순히 금액 가지고 사세요 하는 거는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오감을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네. 어떤 일들이 전개됐냐 하면 좀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백화점의 특정 매장을 가면 냄새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아주 미묘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케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 특정 향기들을 아주 은은하게 분사했었을 때 그 매장의 고객들이 체류하는 체류 시간이 15% 이상 길어지는 거예요. 체류를 더 길게 한다라는 건 실제 최종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때문에 뭐 바나나 리퍼블릭이라든가 소니 매장 같은 경우도 그 매장 안에 은은하게 계속 시그니처 향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니 같은 경우는 여러 해 동안 자신들의 시그니처 향기를 개발했는데 향기를 개발할 때 고객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향기를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즘은 향기를 가지고 구매 욕구를 더 자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무의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기 싫으면 시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아, 나 저 매장 안 들릴래. 나 저거 안 볼래. 할 수가 있거든요. 홈쇼핑도 나 저거 안 볼래. 돌릴 수가 있고. 근데 향기는 숨 쉴 때 부지불식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 느끼는 향수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나 구매 욕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청각이에요. 사실 자동차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네, 저도 좋아해요. 뭐 돈이 없어서 아주 비싼 차를 못 사서 그렇지. 자, 그런데 차를 우리가 좋아는 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몇 기통에 무슨 마력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차를 새로 살려고 할 때, 이 차는 힘이 좋다. 엔진이 성능이 끝내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뭘로 하냐면, 엔진의 그 진동 느낌. 그리고 왕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로 우리가 아는 거지. 무슨 전문적으로 본네트 열어서, 여기는 몇 기통이네.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세라티라는 세계적인 명차 같은 경우는 특정 자동차 차종을 이제 처음 만들 때 차 엔진음을 피아니스트에게 디자인을 맡긴 거예요. 이 자동차는 이런 감수성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자동차인데, 이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엔진 배기음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약간의 그 음조를 위탁해서 발주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차에 그런 느낌을 주려면 차의 배기음이 뭐 어떤 느낌입니다. 라는 걸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인위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도록 배기구나 장치, 여가 장치를 조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엔진 딱 켰을 때 그 소리가 딱 났을 때 힘 있는 자동차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뭐 BMW나 이런 데에서는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해서 버튼 딱 눌렀을 때 그 탈칵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라 할까요? 뭐 비상등 켜거나 뭐 좌우 사이드 등 킬 때 탁탁탁탁탁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도 어떤 소리를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다 연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 자동차가 기술 집약적인 거라고 느끼게 할지, 힘이 좋다고 느끼게 할지, 섬세하다고 느끼게 할지, 이걸 다 그걸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합니다. 기업이 이런 마케팅이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이렇게. 두 눈 감고 청각 닫고 후각 맞고 그럼 그 제품이 안 보이긴 하겠지만. 네. 아, 청각 하나만 더 해드려도 될까요? 제품명이 사실은 청각이에요. 아, 내가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걸 머릿속으로 청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명은 시각 정보가 아니라 청각 정보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용품 있잖아요. 우리 뭐 미취학 아동들에게 어필하는 제품들은 애들은 기억력이 좋지 않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에 대해서 그 이름 뭐였지? 이거 잘 기억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에게 그 제품을 강하게 각인시키려면 거센 소리, 드센 소리로 제품명을 만들어야 돼요. 네. 대표적으로 뽀로로, 짜요. 이렇게 뭐 시옷이든 뭐 이런 식으로 강한 발음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 발음하거나 짜요라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애들이 그걸 머리에 각인하기가 쉽고 그걸로 엄마 나 짜요 사줘, 엄마 나 뽀로로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런 강한 소리로 제품명을 정하고, 반대로 여성용품 같은 경우, 여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화장품을 살 때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이런 느낌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들 이름 보면 뭐 디오르니 뭐 이런 식으로 받침도 별로 없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화장품을 짜요라고 하는 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처럼 제품명도 청각정보다. 아, 교수님과 지난 시간에 했는 주식보다 이런 이야기 훨씬 재밌네요. 아,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 좀 많이 여쭤봐야 되겠는데, 예. 세 번째가 이제 구매를 결정한 이제 진짜 가격을 하긴 한다인데, 이건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이제 메뉴판에 예. 비싼 와인,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 요즘에 여행을 너무 떠나고 싶더라고요. 네. 사실 요즘에 이제 비행기 너무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의 가격이 요일별로 다른 이유는 뭔가요? 예. 사람들이 이제 가격 비교를 하는 이 고관여 제품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비행기 티켓입니다. 그렇죠. 호텔, 숙박. 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 그 요금을 측정하는 회사들이 가격 비교가 쉽지 않도록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해요. 뭐 우리 부익남, 우리 놔두고 지금 어디 놀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부익남이 어디 놀러 갈 때 항공권을 뭐 예를 들어서 9월 첫째 주로 잡았다 하면 수요일 날 출발한 것과 금요일 날 출발해서 언제 돌아오는 게 같은 장소로 가는데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그걸 다 결제를 한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유류 할증 뭐라고 해서 또 이상한 게 붙어요. 그리고 오전에 출발하는 것과 오후에 출발하는 게 또 다른 항공사도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고관여 제품이니까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한데 가격 비교가 쉽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요일대별로, 그 다음에 유류 할증이니 또 갑자기 짐을 더 얹으면 또 돈 더 내야 되고, 똑같이 이코노믹인데 앞자리가 살짝 넓은 이코노믹이 있거든요. 그건 또 얼마 더 줘야 되고, 이게 뭐야? 어느 순간 가격 비교하려고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결제를 하는 그 습관에서 초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 설정을 복잡 다단하게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고객들이 명확한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려는 요인들도 있는 거예요. 제 길거리 가다 보면 항상 요즘에 좀 자주 보이는 게, 제가 요즘에 일확천금을 노려서 그런지 몰라도 로또 명당, 몇 명 배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로또 명당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거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 거리에 붙어 있는 건 사기는 아니고요. 네. 그 로또 명당이란 간판을 올리려면 그 복권 발행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진짜 확인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만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 허위 사실로 그런 거 했다가 걸리면 이제 또 그렇죠.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로또 명당이라고 한 곳에서 1등 몇 명, 2등 몇 명, 그거는 아마 대부분은 허위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그건 분명히 맞는데, 네. 그럼 거기가 진짜 남다른 당첨자가 많이 나오는 곳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땅의 터가 명당 그건 아니었다. 아니라는 거죠. 이게 통계적으로 네. 전국에 한 100개의 복권 판매점이 있으면, 뭐 우리 주사에 던져도 그렇잖아요. 주사에 던지다 보면 이상하게 4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거나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있죠. 마찬가지로 100개의 복권 판매점이 있으면 이상하게 7번째 복권 판매점에서 아주 공교롭게 연달아 1등이 두세 번 연달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복권 그 업주도 여기가 명당인가 봐. 그리고 아니면 여기가 명당이라고 마케팅을 하자. 네. 여기에서 바로 지난번에도 1등 나왔고 언제도 1등 나온 그곳입니다. 여긴 터가 달라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아주 정규분포상 독특하게 운 좋게 그냥 초반에 많이 나온 건데. 네. 자, 그런데 이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거기가 복권 당첨자가 많이 나왔다 라고 하고 명당이다 소문이 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된다? 진짜 줄을 서서 거기에 복권을 사러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달려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복권 명당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북일 뭐뭐땡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사실 진짜 로또에 당첨된 분은 그 복권점 사장님이세요. 한 주에 판매되는 복권 금액이 억이 넘을걸요? 그럼 무슨 얘기냐? 네. 초반에 운 좋게 한두 명의 1등을 당첨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명당인 줄 알고 전국 각지에서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럼 당첨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다른 복권점에서는 평균적인 매출액이, 이게 몇 년 전에 통계해서 좀 지금 달라지겠습니다만 3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담배 가게랑 복권 같이 하고 뭐 편의점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만은 생계가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여기는 복권만 팔아도 억을 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으니 그 사이에 1등 당첨자가 또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 거기는 1등이 20명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맥락인 거지 터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경제 교양에서 중시로 돌아오는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면, 해외 분산 투자, 한국 중시가 사실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가셔서, 근데 문제는 해외도 이제 떨어지면서 많이 좀 물리시긴 했지만, 해외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안전하다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분산 투자 과연 좀 안전할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 착시가 현상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라고 한다면 정말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전체 주식에서 한 뭐 10종목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 10종목 중에 9종목은 국내에 투자를 해놓고 한 종목만 미국에서 하나 샀는데 그걸로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고 기대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에 충분한 효과가 있으려면 그만큼 분산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전체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과 한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이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분산 투자가 되려면
미국 증시가 훨씬 더 크다 보니 거기에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한국 증시는 조금 적게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에 한 뭐 9할을 투자해 놓고 미국 증시 하나 해 놓으면 한국 증시에 몰빵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는다라는 게 단순히 종목 한두 개를 내가 어느 나라 걸 샀다라고 해서 그 분산 투자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오인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분산 했던 투자를 할 거고요. 거면 그 비중을 좀 적절히. 그렇죠. 실제 그 증시의 비중과 비례하거나 상관관계가 있는 수준으로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좀 일반 주변 지인들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좀 경제학적으로 이런 마인드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중에서 이건 경제학적으로 너무 아니다, 이런 거 좀 덜어했으면 좋겠다, 뭐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기회비용이에요. 이 기회비용의 마인드는 꼭 있으셔야 돼요. 지금 증시에서 많은 분들이 손실 났으니 원금 회복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서 내가 원금은 찾고 빠져나오겠다. 그 원금 회복한 게 아니죠. 2년, 3년 동안 그 돈 거기에 묶여놓은 거잖아요. 그거 은행에 넣어놨으면 요즘같이 자꾸 이자율 높아지고 있었을 때 그 수익도 얻을 수 있었었는데 그거 못 얻은 거고요. 아니면 그거 물론 거기에선 내가 손실 봤지만 갑자기 좋은 테마나 섹터 생겨서 거기에 그냥 손실 본 금액 다시 옮겨서 거기서 오히려 수익을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3년 지난 뒤에 결국 원금 찾고 돌아 나왔잖아. 원금 찾고 아무 손실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의 나이는 유한해요. 30대 때 내가 충분히 평생 벌 거 못 벌었다? 그럼 40대 때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벌어야 되고 그때도 못했다? 50대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의 기회비용들까지 있으니까 무작정 언젠간 오르겠지 뭐 이게 올바른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다. 기회비용의 생각, 그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 좀 피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라고 나온 모든 분들을 좀 대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이런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요, 이건 평생 남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살 떨려요. 그냥 제가 지금 뭐 웃으면서, 원래 전 웃는 상. 네, 웃는 상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사실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등에 땀이 나요. 땀 전혀 안 나시고. 납니다. 에어컨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가? 자, 왜냐, 교수라는 놈이 그것도 몰라 이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꼭 기억하시는 게 IMF, 월드뱅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KDI, 뭐 아니면 한국은행, 매달 경제 성장률을 수정해서 다시 발표하고, 매달 물가 성장률 다시 발표하고, 매달 금리 기조 다시 발표해요. 왜? 경제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이고 전 세계 그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그 국제기구에서도 매달 다르게 수정치를 발표해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우리 김 작가에 출연하는 그 수많은 명망 있는 제 지인들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6개월 전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6개월 지난 뒤에 뭐야?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영상은 남아있으니까. 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도 그 달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는 생물학적인 움직임이죠. 근데 그 판단을 안 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나보다 날 테니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넣어놓고 나도 그럼 1, 2년 기다려야지. 저희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또 내 판단을 수정해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떤 전문가가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너 틀렸잖아. 틀린 경우도 있지만 상황이 바뀐 경우도 있다.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너무 결정해 놓지 말자. 그럼요.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박준희 교수님이 이제 매달 나오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뒤에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나오셔서는 이제 부동산과 이제 또 내셨던 경제학자의 이제 인문학 서재를 주제로 이해할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제가 언제 할까 싶었는데 딱 마지막에 쳐주셔서. 또 교수님과 10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종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